2026년 2월 첫째 주였죠. 미국 증시에 그야말로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네, 정말 충격적인 한 주였습니다. 단 3일 만에요. 기술주 섹터에서만 1조 달러, 아니 우리 돈으로 하면 1,400조 원이 그냥 증발한 겁니다. AMD, 구글, 메타는 물론이고 네, 시장의 마지막 희망처럼 보였던 엔비디아까지 무너지면서 투자자들은 말 그대로 그냥 공황 상태에 빠졌죠. 그렇죠. 이 자료들을 저에게 보내주시면서 당신이 던졌던 그 질문 있잖아요. 저도 며칠 내내 곱씹어봤습니다. 지금이라도 전부 팔고 도망쳐야 합니까? 네, 이 공포의 끝은 대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질문이요. 표면적으로 보면 완벽한 패닉이죠. 그런데 당신이 보내주신 그 자료들, 그 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면요.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그림이라면요?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공포에 질려서 투매를 하는 바로 그 순간, 거대한 자금은 오히려 조용히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다는 거죠. 시장의 비명소리랑 그들의 계산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군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난장판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그 세 가지 결정적인 방화쇠를 통해 추적해보고요. 네, 왜 주식뿐만 아니라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소위 안전자산까지 동시에 무너졌는지 그 미스터리도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네, 가장 중요한 것. 이 무자비한 폭락이 당신에게 재앙적인 위기가 될지 아니면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신호들을 하나하나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폭락의 시작점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첫 번째 방화쇠가 AMD였다는 게 저는 사실 좀 의아합니다. 의아하시다고요? 네, 제가 받은 자료를 봐도 2월 4일에 발표된 실적 자체는 정말 좋았거든요. 주당 순이익, 매출 모두 시장 예상치를 가뿐히 넘겼는데 이게 어떻게 폭락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보통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주가가 올라야 정상인데 말이죠. 맞습니다. 바로 그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게 이번 폭락의 핵심입니다. 이걸 금융시장에서는 기대 리스크, 즉 expectation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아, 기대 리스크요? 네. 시장은 AMD에게 단순히 좋은 실적을 기대한 게 아니었습니다. 신달린 실적, 그러니까 경쟁자인 엔비디아의 버금가는 경이로운 수준의 성장을 원했던 거죠. 너무 많은 걸 바랐군요. 그렇습니다. 매출은 예상치인 55억 달러를 넘어 58억 달러를 기록했고 주당 순이익도 놀라운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딱 한 군데, 어딘가요? 모두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던 그 데이터 센터 부문의 성장률이 엔비디아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는 사실. 이게 드러나자마자 하늘을 찌르듯 했던 기대감이 한순간에 얼음장 같은 실망감으로 돌변한 겁니다. 와, 그러니까 시험에서 전교 10등을 했는데 부모님이 전교 1등을 기대하고 있어서 오히려 혼나는 상황이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기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비현실적이었던 거네요. 바로 그거죠. AMD라는 학생은 분명히 성적이 올랐지만 시장이라는 부모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겁니다. 이 첫 번째 균열이 시장 전체에 어쩌면 AI 버블이 끝나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안감에 기름을 부은 게 바로 두 번째 방아쇠, 구글이었군요. 네, 구글이죠. AI 인프라에 무려 260조 원을 투자하겠다. 저는 이 대목에서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어떤 기업이든 AI에 투자하겠다 이 말만 하면 주가가 폭등했잖아요. 그랬었죠. 미래를 향한 담대한 투자라면서요. 그런데 이번엔 왜 시장이 이렇게 차갑게 반응한 거죠? 투자자들의 질문이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질문이 바뀌었다고요? 네, 2024년과 2025년의 질문이 AI에 얼마나 많은 돈을 쓸 겁니까? 였다면 2026년의 질문은 그래서 그 쏟아부은 돈으로 언제, 얼마나 벌 수 있습니까? 로 바뀐 겁니다. 아, ROI? 바로 ROI, 즉 투자 수익률에 대한 공포가 시장을 덮친 거죠. 골드만삭스의 한 전략가가 이 자료에서 이 현상을 AI 투자 피로감, AI CAPEX FATIGUE라는 아주 적절한 용어로 표현했더군요. 투자 피로감이라. 네, 지난 2년간 AI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은 충분히 들었으니 이제는 숫자로 실제 수액으로 증명하라는 압박이 시작된 겁니다. 듣고 보니 이해가 됩니다. 파티는 끝났으니 이제 청구서를 내밀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세 번째 방아쇠는 좀 결이 다릅니다. 정치권에서 나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케빈 워시를 지명했다.
이 뉴스 하나에 왜 금과 은 가격까지 급락하는 기현상이 벌어진 건가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보통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 안전자산인 금은 올라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건 케빈 워시라는 인물이 시장에 던지는 상징적인 의미 때문입니다. 그는 과거 연준의 양적 완화 정책을 금융시장의 마약이라고 부르면서 맹비난했던 대표적인 매파, 그러니까 초긴축주의자거든요. 아, 매파 중에 매파군요. 네. 그의 등장은 지난 15년간 시장에 보이지 않는 안전망이었던 패드푸스의 종말을 예고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패드푸시라면 주가가 크게 빠지면 연준이 어김없이 나타나서 금리 인하 같은 걸로 시장을 구해줄 거라는. 맞습니다. 일종의 암묵적인 믿음이었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연준이 결국 시장을 구하러 왔었죠. 소방수처럼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이 된다는 건 이제 집에 불이 나도 소방수가 출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공포를 의미합니다. 아, 주가가 폭락해도 연준이 더 이상 도와주지 않고 시장 논리에 맡겨둘 수 있다는 새로운 현실에 투자자들이 직면하게 된 거죠. 이 공포는 주식 투자자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시장 참여자들에게 해당되는 근본적인 공포입니다. 알겠습니다. AMD발 기대치의 균열, 구글발 수익성의 압박, 그리고 케빈 워시발 안전망의 소멸, 이 세 가지 공포가 합쳐져서 주식시장을 무너뜨렸다는 건 이제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계속 마음에 걸렸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말씀하신 세 가지 이유 모두 주식시장에 대한 공포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고 전통적인 피난처인 금이나 요즘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으로 몰려가야 할 텐데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그쪽도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맞습니다. 동반 하락했죠. 모든 자산이 그냥 다 같이 떨어졌다는 건데 이건 뭔가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사태의 본질을 꿰뚫는 핵심입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레버리지 청산, 즉 빚의 역습입니다. 레버리지 청산이요. 네, 빚을 내 투자했던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강제 청산을 당하고 있다는 뜻이죠. 아, 상황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죠. 2025년 내내 AI는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이 팽배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빚을 내서 주식을 샀고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자산도 함께 포트폴리오에 담았죠. 소위 비투 열풍이 불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월 초 예상치 못한 세 가지 악재가 연달아 터지면서 주가가 급락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마진콜이군요. 바로 마진콜이죠. 증권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는 겁니다. 담보가 부족하니 돈을 더 채워 넣거나 아니면 우리가 당신의 자산을 강제로 팔아서 빚을 회수하겠다는 투자자에게는 정말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통보죠. 그렇죠.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공포입니다. 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자산이 최악의 가격에 팔려나가는 걸 실시간으로 지켜봐야 하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공포가 전염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강제 청산이 주가를 더 끌어내리고 그 하락이 또 다른 사람의 마진콜을 부르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아, 연쇄 반응이. 네. 추가로 입금할 현금이 없는 투자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손실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빚부터 갚아야 하니 현금화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장가로 던지는 겁니다. 모든 것을요? 네, 수익이 나고 있던 주식도 팔고 손실 중인 주식도 팔고 해지 수단으로 사뒀던 금도 팔고 비트코인도 팝니다. 이것이 모든 자산이 동반 하락한 미스터리의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패닉셀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네요. 어떻게 다르다고 보시나요? 세상이 망할 것 같으니 다 팔자 이게 아니라 당장 빚독촉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갚아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될까요? 바로 그겁니다. 동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시스템 붕괴에 대한 공포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가깝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죠. 유동성 위기? 네. 그리고 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모든 자산을 팔아서 마련한 그 막대한 현금, 그 돈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호공으로 증발한 게 아니거든요. 자료에 답이 있군요. 여기 차트를 보니까 한 곳으로 돈이 무섭게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머니마켓 펀드, MMF네요. 맞습니다. MMF죠. 2026년 2월 현재 미국 MMF 잔고가 7조 8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경 원이 넘는 돈이 쌓여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규모입니다. MMF는 언제든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초단기 예금과 같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도 연 4에서 5% 수준의 꽤 쏠쏠한 이자를 준다는 점이죠. 아, 그냥 두기만 해도 이자가 붙는군요.
네, 투자자들이 모든 자산을 팔아서 MMF로 돈을 옮겼다는 이 현상은 나 이제 시장을 완전히 떠날 거야 라는 항복 선언이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오히려 정반대죠. 더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여기서 안전하게 이자를 받으며 기다리겠다는 지극히 계산적인 전술적 후퇴이자 다음 사냥을 위한 대기 신호입니다. 그 비유를 들으니 확 와닿네요. 맹수가 사냥감을 덮치기 전에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랄까요? 네, 그런 이미지죠. 역사적으로도 비슷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아, 이전에도요? 물론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죠. MMF 잔고가 옥발적으로 증가했던 대표적인 시기가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초기, 그리고 2022년 금리 인상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정말 시장이 공포에 떨었을 때네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외 없이 어떤 일이 벌어졌죠? 강력한 상승장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겁니다. 역사적으로 MMF 잔고 급증은 시장의 바닥 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단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네, 어떤 점이죠? 이 7조 8천억 달러는 아무 때나 시장으로 돌아오는 호구 같은 돈이 아닙니다. 매우 깐깐한 돈이죠. 깐깐한 돈이라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어떤 조건을 기다리고 있다는 건가요? 이 돈이 움직이려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서 MMF에 가만히 돈을 두는 것보다 주식 투자가 더 매력적으로 반하거나, 또는요? 둘째, 주가가 지금보다 훨씬 더 싸져서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기거나, 이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저 돈은 꿈쩍도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진짜 큰 손들은 도망간 게 아니라 칼을 갈며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상황을 워런 버핏이 즐겨 쓰는 비유를 빌려서 티셔츠 이론으로 한번 정리해보죠. 네, 티셔츠 이론 좋네요. 여기 AI라는 명품 로고가 붙어서 작년 내내 100만 원에 팔리던 티셔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열광하며 이 티셔츠를 샀죠? 네. 그런데 2026년이 되자 사람들이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이 티셔츠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한 겁니다. 자세히 보니 이건 명품은 아니고 그냥 아주 질 좋은 브랜드 수준이네. 100만 원은 너무 비쌌어. 그렇죠. 그러면서 100만 원짜리 가격표를 떼어내고 30만 원짜리 가격표로 바꿔붙이는 과정. 지금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완벽한 비유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티셔츠 자체, 즉 기업의 펀더멘털이 찢어지거나 망가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 펀더멘털은 그대로다. 네, 단지 너무 과열됐던 가격표, 즉 밸류에이션을 정상화하는 과정일 뿐이죠. 이걸 전문 용어로 밸류에이션 디레이팅이라고 합니다. 밸류에이션 디레이팅. 실제로 당신이 보여준 자료를 보면 이번 어닝 시즌에 S&P 500 기업의 75% 이상이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기업들은 여전히 돈을 아주 잘 벌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다시 말해 지금은 백화점 정기 세일 기간과 비슷하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명품 옷에 하자가 생겨서 싸게 파는 게 아니라 단순히 시즌이 바뀌어서 할인 판매를 하는 거죠. 똑똑한 쇼핑객이라면 바로 이럴 때를 노려서 좋은 물건을 싸게 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이제 당신의 선택에 달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희는 항상 반대편의 목소리도 들어봐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이 모든 분석이 너무 낙관적인 시나리오일 수도 있으니까요. 많이 빠졌으니 무조건 사라는 식의 접근은 지금 상황에서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게 단순한 세일이 아니라 백화점 폐업 전 땡처리라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놓치고 있는 위험 요인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중요한 위험 요인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네, 어떤 것들이죠? 첫째, S&P 500의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이 22배 수준입니다. 거품이 좀 빠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역사적 평균인 16에서 17배보다 훨씬 높습니다. 아, 아직도 비싸다는 거군요. 냉정하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둘째,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나 케빈 워시의 강경한 긴축 정책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현실화될 경우 시장은 다시 한번 출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셋째,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시나리오인데 만약 이 모든 것이 진짜 경기 침체의 전조라면 주가는 여기서 30에서 40%는 더 빠질 수 있습니다. V자 반등을 섣불리 기대하기보다는 L자 형태로 지루하게 바닥을 다지는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겠군요. 맞습니다. 2022년 하락장을 떠올려 보면 중간중간 기술적 반등이 있었지만 모두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거짓 신호였고 결국 10개월 내내 하락했죠. 특히 이런 장에서 빚을 내서 섣불리 저점 매수에 나서는 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절대 금물이죠.
결국 예측이 아니라 명확한 신호에 따른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판단 대신 데이터에 기반해서 행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이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속 여러 지표들을 종합해서 지금 당신이 시장을 볼 때 확인해야 할 삼색 신호등 시스템을 만들어 보죠. 좋습니다. 복잡한 시장을 단순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신호등이라니 아주 유용하겠네요. 빨간불부터 시작해볼까요? 모든 걸 멈추고 일단 도망쳐야 할 때는 언제입니까? 빨간불은 두 가지 신호가 동시에 켜질 때입니다. 첫 번째,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4.0% 아래로 급락하는 경우입니다. 왜 하필 4.0%죠? 역사적으로 이 수준 아래로 금리가 가파르게 떨어지는 것은 채권 시장의 똑똑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도피하며 성장이 아닌 생존을 택한다는 가장 확실한 경기 침체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신호는요? 두 번째 신호는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3.5%를 넘어설 때입니다. 이건 신용 등급이 낮은 부실 기업들의 부도 위험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이 두 신호가 동시에 켜지면 주저없이 현금 비중을 최대한 늘리고 시장을 관망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노란불, 즉 아직 위험하지만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때는 어떤 신호들을 봐야 할까요? 노란불은 시장의 수급과 심리가 아직 불안정하다는 신호입니다. 대표적으로 한국 시장에 방향키를 준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고 그리고요? AI 섹터의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기술적으로 중요한 지지선을 힘없이 이탈하는 상황이죠. 아직 큰 손들이 돌아오지 않았고 시장의 리더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럴 땐 성급하게 매수하면 안 되겠군요. 네, 자제하고 현금을 보유한 채 상황을 차분히 지켜보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초록불이군요. 이제 슬슬 매수를 고려해봐도 좋다는 신호는 무엇일까요? 초록불은 최소 3가지 신호가 동시에 켜지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 가지나요. 네, 첫째,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3천억 원 이상 대규모 순매수로 돌아서며 시장에 대한 베팅 방향을 바꿀 때. 그리고 둘째는요? 셋째, 시장의 공포를 나타내는 VIX 지수가 변동성이 높은 20선 아래로 내려와 안정될 때입니다. 큰 손들이 돌아오고 리더가 건재하고 심리가 안정될 때. 네, 이 3가지 신호가 동시에 켜진다면 그때가 바로 당신이 분할 매수를 신중하게 시작해 볼 타이밍입니다. 2026년 2월 시장은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고 수많은 투자자들이 절망했습니다. 아마 패닉에 빠져 바닥에서 모든 것을 던져버린 사람도 분명 있겠죠. 그러나 역사는 언제나 같은 교훈을 줍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의 공포, 2022년 금리 인상의 공포 속에서 그랬던 것처럼 최고의 투자 기회는 언제나 최악의 공포와 절망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확인한 확실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네, 7조 8천억 달러라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현금이 MMF라는 대기석에서 칼을 갈며 다음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큰 손들은 결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질문은 당신에게로 향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들과 함께 공포에 휩쓸려 가장 어두운 터널의 끝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한 이 삼색 신호등을 냉정하게 확인하며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투자는 미래를 맞추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변화에 대응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역사상 모든 대폭락 이후에는 반드시 대반등이 찾아왔습니다. 문제는 그 반등의 달콤한 과실을 누가 가져가느냐입니다. 당신은 그 과실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겁니다.